칠흑 같은 어둠이 낡은 아파트의 창문을 집어삼킬 듯이 밀려왔다.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퀴퀴한 담배 연기, 그리고 절망의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한유라, 그녀는 22살의 젊음이 무색하게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녀의 얇은 스웨터는 이미 여러 번의 세탁으로 해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계모 박숙자가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 네 아버지가 남긴 게 분명 더 있을 텐데 이 쓸모없는 것 네가 숨겼지? 박숙자의 붉게 충혈된 눈은 도박 빚에 쪼들린 자의 광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유라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유라까지 팔아넘길 기세였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미 바닥까지 긁어모아 계모의 빚을 갚아왔다. 아르바이트 3개를 뛰며 잠자는 시간마저 줄였지만 박숙자의 도박 빚은 및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남기신 건 어머니가 이미 다 가져가셨잖아요. 유라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경멸감이 숨겨져 있었다. 박숙자는 유라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네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양 회장님이 더는 못 기다린다고 하셨어. 오늘 밤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린 끝장이라고. 그녀는 공포에 질린 듯 몸을 떨었지만 그 공포는 유라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칠 위협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육중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좁은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들 뒤로 고급스러운 실크 슈트를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양 회장, 사채업계의 어둠 속에서 군림하는 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냉혹했다. 양 회장은 곰팡내 나는 소파에 아무렇지도 않게 앉으며 입을 열었다. 박 여사, 오랜만이군. 그런데 약속한 돈은 준비가 되었나?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 보이는데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숙자는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다. 회장님, 제발,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양 회장은 박숙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방구석에서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유라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유라에게 다가갔다. 이 아이인가? 네가 말한 담보라는 게? 그는 유라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마치 상품을 감정하듯 훑어보았다. 유라는 고통에 찬 신음을 삼키며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사내들에게 붙잡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박숙자는 이때다 싶어 기어나왔다. 네, 회장님. 아주 쓸만한 아이입니다. 싱싱하고 아직 때도 묻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데려가시고 제 빚은 탕감해 주시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딸을 팔아넘기는 자의 비열함이 묻어났다.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과 배신감으로 얼룩진 눈으로 계모를 바라보았다. 양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좋아, 박 여사. 당신은 가끔 쓸모있는 제안을 한단 말이지. 이 아이 내가 데려가지. 그는 부하에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여기 고급 가사 도우미 근로계약서다. 여기에 지장만 찍으면 당신의 빚은 깨끗이 사라지는 거야. 그것은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었다. 박숙자는 망설임 없이 유라의 손을 끌어당겨 억지로 붉은 인주에 찍게 했다. 안 돼,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유라는 발버둥치며 절규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폭력이었다. 그러나 박숙자는 그녀의 절규를 외면했다. 시끄러워. 네가 날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가서 양 회장님 잘 모셔. 양 회장의 부하들이 유라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연약한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짐승처럼 끌려나가며 자신을 팔아넘긴 계모의 비정한 얼굴을, 그리고 그 대가로 빚을 탕감받고 안도하는 그 추악한 미소를 똑똑히 눈에 새겼다. 그 순간 유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유라는 아파트 복도를 지나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내던져졌다. 그녀는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거칠게 밀어 넣어졌다. 차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소리처럼 절망적으로 울려 퍼졌다. 차는 즉시 미끄러지듯 출발했고 그녀가 살던 지옥 같던 집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몰랐다. 어쩌면 유흥가일 수도, 혹은 더 끔찍한 곳일 수도 있었다. 유라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그녀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것이 끝인가? 이렇게 내 삶은, 아버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나는 이렇게 낯선 어둠 속으로 팔려가는 것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텅 빈 공간 깊은 곳에서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심이었다. 차가 멈춘 곳은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한적한 외곽이 아니었다. 오히려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강남의 한복판, 초고층 럭셔리, 오피스텔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유라는 어리둥절했지만 곧이어 닥칠지 모를 또 다른 위협에 몸을 움츠렸다. 양 회장의 부하들은 그녀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탔고 숫자는 상상할 수 없는 층수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하늘과 맞닿은 듯한 펜트하우스였다. 양 회장이 이런 곳에 산다고? 유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버려지다시피 남겨졌다. 양 회장과 부하들은 깍듯이 고개를 숙이고는 말없이 사라졌다. 거대한 공간에 홀로 남은 유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집안은 숨막힐 듯이 고요했고 오직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때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등지고 서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양 회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슈트,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듯한 냉철한 분위기. 그는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 INNO, IND 그룹의 총수, 강태준이었다. 강태준은 유라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차갑게 울렸다.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 양 회장에게 팔려온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수많은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강태준은 그녀의 앞에 멈춰서서 그녀의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눈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이 열렸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양 회장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어떤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한유라, 내 아버지의 이름은 한지혁. 나의 오랜 스승이자 은인이었지. 유라는 숨을 멈췄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오다니.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재능 있는 젊은 경영인을 멘토링하고 있다는 말을 얼핏 들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강태준은 서류 한 장을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양 회장에게서 빼앗아온
유라의 근로 계약서였다. 그는 라이터로 그 서류에 불을 붙여 재떨이에 던져버렸다. 종이는 순식간에 검은 재로 변해갔다. 박숙자는 네가 이곳에서 일하는 줄 알 거다. 양 회장은 앞으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할 테고, 유라는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저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강태주는 다시 창가로 돌아서며 말했다. 빚을 갚는 거다. 내 아버지에게 진 빚. 그리고 너에게서 가능성을 봤다. 그는 유라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만은 않았다. 선택해라, 한유라. 이대로 이곳을 나가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내 비밀이 되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들에게 복수할 힘을 갖든가. 유라는 타오르는 계약서의 마지막 불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계모의 추악한 미소와 아버지의 따뜻했던 눈빛을 동시에 떠올렸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다. 지옥보다 더 깊은 어둠일 수도, 혹은 유일한 구원의 빛일 수도 있는 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강태준의 흔들림 없는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남아있지 않았다. 유라의 눈빛이 흔들렸다. 강태준, 그 이름은 신문 경제면 일면에서나 볼 수 있는 이름이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 INNO, IND의 심장. 그런 남자가 지금 자신의 아버지에게 빚을 갚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겪었던 절망적인 상황과 지금의 비현실적인 광경 사이에서 유라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제가 되어버린 계약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혼란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차 한 잔 부탁하지, 따뜻한 걸로. 그리고는 다시 유라를 바라보며 조금 떨어진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라. 서서 듣기에는 긴 이야기가 될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과 동시에 미묘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유라는 망설이다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최고급 가죽의 감촉이 그녀의 낡은 스웨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잠시 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갈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와 그녀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사라졌다. 따뜻한 차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자 얼어붙었던 그녀의 몸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강태주는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깊숙이 앉아 다리를 꼬았다. 내 아버지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다. 내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 전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한지혁 고문님은 나의 유일한 등대였지.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지만 아버지를 회상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옅은 온기가 스쳤다. 유라는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의 멘토였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해외 장기 출장 중이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돌아왔을 땐 이미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있더군. 박숙자라는 여자가 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고 너를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불과 몇 주 전이다. 강태주는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것은 박숙자와 양 회장에 대한 상세한 뒷조사 보고서였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박숙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유언장을 조작하려 했는지, 아버지의 회사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도박으로 탕진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기기 위해 양 회장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이걸 어떻게? 유라는 숨이 막혔다. 이 남자는 그녀가 겪은 모든 지옥을 이미 알고 있었다. 강태주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내가 가진 자원과 정보력은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박숙자가 널 양 회장에게 넘기기로 한 날짜를 알아냈고 양 회장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지.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내 몸값의 10배,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불법 사업장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양 회장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어. 즉, 오늘 밤의 모든 일은 강태준의 거대한 손바닥 안에서 벌어진 연극이었다. 유라가 절망의 끝에서 끌려온 것이 아니라 강태준이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매한 것이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양 회장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강태준이라는 또 다른 미지의 존재 앞에 서 있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향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그가 소유한 보석들처럼 반짝였다. 아까도 말했지. 넌 나의 비밀이 될 거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 펜트하우스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나의 개인 공간이다. 넌 여기서 지내게 될 거다. 세상은 한유라라는 존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유라는 당황했다. 저요? 이것은 감금이나 다름없는 말이 아닌가. 그녀의 표정을 읽은 강태준이 말을 이었다. 오해하지 마라. 널 가두려는 게 아니야. 보호하려는 거지. 지금의 너는 너무 약해. 박숙자나 양 회장 같은 하이에나들에게 언제든 다시 물어뜯길 수 있어. 넌 강해져야 한다. 그는 유라에게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명석한 두뇌, 그리고 네가 견뎌온 그 지독한 시간들이 빚어낸 도끼. 나는 그 두 가지를 봤다. 넌 평범한 피해자로 남기엔 너무 아까운 존재야. 그의 손이 유라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그 손길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느껴졌다. 앞으로 넌 내게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될 거다. 경영, 재무, 법률, 심리학.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을 압도하고 내 자신을 지키는 방법까지. 그는 유라를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무기로 혹은 동등한 파트너로 키워내려 하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널 그저 재벌 CEO에게 숨겨진 베일 속의 애인 정도로 생각하겠지. 그 편이 너를 보호하고 우리의 계획을 숨기기에 가장 효과적인 위장이 될 테니까. 비밀 연인. 그 단어가 유라의 가슴에 날카롭게 밝혔다. 그것은 그녀가 원했던 삶은 아니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였다. 그녀는 이 남자의 제안이 단순한 동정이나 부채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준은 한 지역의 딸에게 빚을 갚는 동시에 한유라라는 잠재력 있는 인재에게 투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투자의 목적은 유라가 입을 열었다. 복수. 박숙자와 양 회장에게 복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강태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가 기다렸던 대답이었다.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내가 판을 깔아줄 테니 복수는 네가 직접 하는 거다. 네 손으로. 네가 배운 힘으로. 그는 손을 거두고 한 발 물러섰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혹독할 거다. 내일 아침부터 최고의 전문가들이 널 가르치러 올 거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 하지만 그 끝에 네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거라는 건 약속하지. 유라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지옥에서 막 끌려 나온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강태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강태준 대표님. 그녀는 의도적으로 대표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그것은 그녀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이 감정적인 구원이 아닌 철저한 거래이자
계약의 시작임을 알리는 신호였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자세다. 우선은 푹 자더라. 내일부터는 단 하루도 편히 잘 날이 없을 테니까. 그는 방 한쪽의 문을 가리켰다. 저 방이 네가 쓸 방이다.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유라는 그가 가리킨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그녀가 평생 본 적 없는 호화롭지만 절제된 인테리어의 침실이 나타났다. 그리고 창문 가득히 강태준의 사무실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눈부신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비밀의 일부가 되었다. 유라는 샤워를 마치고 부드러운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몸에는 아직 박숙자에게 맞은 멍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순식간에 하늘 위의 성으로 끌어올려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생각했다. 그는 구원자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포식자인가? 그는 아버지의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을 구했지만 동시에 비밀 연인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그녀의 잠재력을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라는 상관없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선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었다. 자신을 짓밟은 자들을 응징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힘. 유라는 눈을 감았다. 지독하게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차갑게 타오르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계모에게 팔려가던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재벌 CEO 강태준의 가장 은밀한 비밀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장엄한 일출이 번지기 시작했을 때 한유라는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어젯밤 펜트하우스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공포와 혼란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의와 알 수 없는 목적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더 이상 어제의 무력한 피해자가 아님을 다짐했다. 아침 식사는 강태준과 함께였다. 그는 이미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거대한 테이블 양끝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 넌 한유라가 아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넌 그저 내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의 말대로 그날부터 유라의 혹독한 재교육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비밀리에 펜트하우스로 불러들였다. 첫 번째 교사는 전직 검사 출신의 기업 전문 변호사였다. 그는 유라에게 법의 양면성, 특히 가진 자들이 법을 어떻게 이용하고 방어하는지를 가르쳤다. 유라는 박숙자가 저지른 상속 사기와 횡령을 입증할 법적 근거들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상대방이 당신이 아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이 법률 싸움의 기본입니다. 변호사는 유라의 날카로운 질문에 감탄하며 조언했다. 유라는 아버지의 유언장이 조작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박숙자가 아버지의 회사를 헐값에 매각한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입증할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뿐만 아니라 지식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오후에는 INNO, IND의 핵심 재무팀장이 그녀를 가르쳤다. 그는 유라에게 기업 회계, 자금 흐름 추적, 그리고 차명 계좌와 비자금을 식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이것은 강태준이 자신의 사람을 키우는 방식인 동시에 유라가 박숙자가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었다.
유라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명석한 두뇌를 10분 발휘했다. 그녀는 숫자가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진실을 감추는지 빠르게 이해했다. 며칠 만에 그녀는 복잡한 재무제표의 이면을 읽어내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가끔 그녀의 수업을 말없이 지켜보곤 했다. 그는 유라가 단순히 지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무기로 사용할지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음을 알아챘다. 가장 고된 시간은 저녁마다 찾아오는 무술 교관과의 훈련이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그는 유라의 연약한 육체를 강철로 단련시키려 했다. 당신의 정신은 강하지만 육체가 따라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자의 복수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그의 훈련은 무자비했다. 유라는 매일 밤 근육통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단 한 번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그녀는 맞고 넘어지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 오히려 강해졌다. 박숙자에게 뺨을 맞고 양 회장에게 머리채를 잡혔던 그날의 굴욕감은 이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도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녀린 손목은 점차 단단해졌고 그녀의 동작은 날카로워졌다. 강태주는 그녀가 육체적 고통을 이겨내는 방식에서 한 지역의 그림자를 보았다. 한편 유라가 지옥 같은 훈련을 받는 동안 박숙자는 천국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유라를 양 회장에게 넘긴 돈으로 강남의 번화가에 새 아파트를 얻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명품 쇼핑을 즐기고 고급 스파를 드나들며 사치스러운 생활에 완전히 젖어들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골치 아픈 의붓딸이 드디어 집을 나가 속이 시원하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박숙자는 유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유라는 그저 자신의 도박빚을 청산하기 위한 일회용 도구에 불과했다. 그녀는 양 회장이 알아서 처리했을 거라 짐작하며 자신의 미래에는 더 큰 부와 행운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유라의 아버지, 한 지역의 남은 재산마저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강태준의 사람들은 박숙자의 모든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 그녀가 쓰는 돈의 출처, 심지어 그녀가 꾸미고 있는 새로운 사기 계획까지 모든 것이 강태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었다. 박숙자는 자신이 사냥감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시간은 무섭게 흘러갔다. 몇 달이 지나자 펜트하우스의 한유라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길었던 머리는 실용적인 단발로 바뀌었고 겁에 질려있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세계의 언어로 된 재무 보고서를 분석하고 법률 조항을 인용하며 자신보다 2배는 큰 무술교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강태준은 유라의 변화를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성장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잘 벼려진 칼날이었고 강태준은 그 칼날을 휘두를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유라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펜트하우스에서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공간이었다. 유라가 서재에 들어서자 강태준은 박숙자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박숙자가 내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특허권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구매자는 양 회장과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다. 유라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연구의 결정체였다. 그녀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군. 유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막아야 합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리고 이제 네가 직접 할 때가 됐다. 그는 모니터를 돌려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박숙자가 참석할 예정인 비밀 경매장 정보가 떠 있었다. 유라는 모니터의 정보를 빠르게 읽어내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이 경매 저도 참석해야겠습니다. 강태준이 물었다. 무슨 자격으로? 유라의 입가에 훈련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결코 순수하지 않은 지독히도 전략적인 미소였다. 당연히 강태준 대표님의 비밀 연인 자격이죠.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요. 그녀는 자신의 위장 신분을 완벽하게 이용할 계획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대답에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기대했던 대답이었다. 그는 유라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이 게임의 판도를 읽기 시작했음을 알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펜트하우스의 그림자는 완벽하게 다른 존재로 거듭났다. 한유라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에 비참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고도의 훈련으로 단련된 군인처럼 냉철하고 깊어졌으며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는 절제된 우아함과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동시에 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의 서재에서 그와 마주 앉아 INNO, IND의 복잡한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정도가 되었다. 강태준과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화했다. 처음에 구원자와 피보호자라는 구도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들은 스승과 제자이면서 동시에 날카로운 체스판을 사이에 둔 두 명의 전략가와 같았다. 유라는 강태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지독한 완벽주의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고 강태준은 유라의 무서운 학습 속도와 목표를 향한 집요함에 감탄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차가운 신뢰와 뜨거운 긴장감이 공존했다. 오늘 밤이군. 강태준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유라는 그 안에 담긴 미세한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다. 오늘 밤은 박숙자가 아버지의 특허권을 불법으로 매각하려는 비밀 경매가 열리는 날이었다. 유라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을 연상시키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몸에 완벽하게 밀착되는 드레스는 그녀가 지난 몇 달간 단련해온 탄탄한 몸매를 드러냈지만 노출은 극도로 절제되어 오히려 더 관능적이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의 목에는 강태준이 선물한 단 하나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비밀 연인의 모습으로 가야지. 강태준이 무심하게 던진 말과 함께 건넨 선물이었다. 경매장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갤러리를 위장한 곳에서 열렸다. 초대받은 소수의 인물들만이 삼엄한 보안을 뚫고 입장할 수 있었다. 강태준은 동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유라에게 자신의 최고급 세단과 가장 유능한 경호팀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INNO IND의 법인카드와 무제한의 실탄을 의미하는 백지 위임장을 쥐어주었다. 네가 배운 것을 증명해봐. 그것이 그의 유일한 지시였다. 유라가 차에서 내리자 경매장 입구에 있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그녀가 타고 온 차,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경호원들의 존재감은 그녀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즉각적으로 알렸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느 재벌가의 숨겨진 딸인지 혹은 거물급 인사의 비밀스러운 연인인지 수군거렸다. 유라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며 당당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갤러리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마침내 박숙자와 마주쳤다. 박숙자는 모피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과장된 보석으로 치장한 채 특허권을 사러 온 페이퍼 컴퍼니의 대리인과 히히덕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유라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유라는 그저 자신보다 더 부유하고 오만한
재수 없는 젊은 여자일 뿐이었다. 박숙자는 경멸과 질투가 뒤섞인 눈으로 유라를 잠시 훑어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다. 유라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다. 지금의 그녀는 과거의 한유라가 아니었으니까. 그녀는 박숙자의 시야에서 가장 잘 보이는 그리고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VIP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경매가 시작되었고 몇 가지 시시한 미술품들이 오간 뒤 마침내 문제의 특허권이 등장했다. 경매사의 요란한 설명과 함께 특허권의 가치가 부풀려져 소개되었다. 박숙자와 미리 짜고 온 페이퍼 컴퍼니의 대리인은 형식적인 입찰을 시작했다. 그들이 이 특허권을 헐값에 넘겨받아 더 큰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임이 분명했다. 몇 번의 입찰이 오가고 거의 낙찰이 확정되려는 순간이었다. 그 가격의 2배. 유라의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가 경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소리가 멎었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다. 박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유라를 쏘아보았다. 페이퍼 컴퍼니의 대리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박숙자의 눈치를 살피며 마지못해 가격을 조금 더 올렸다. 거기에 10억을 더 얹지. 유라는 숫자를 부르는 대신 아예 판돈 자체를 바꿔버렸다. 경매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단순한 특허권 하나에 수십억의 돈을 태우는 여자의 정체에 대해 모두가 궁금해했다. 박숙자는 안절부절못하며 대리인을 닥달했다. 하지만 유라는 그들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경매사를 향해 말했다. 저 특허 지금 당장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핵심 기술 일부가 누락되어 있고 관련된 임상 데이터도 조작된 것으로 아는데. 그녀의 말은 폭탄과도 같았다. 이것은 그녀가 재무팀장과 변호사에게서 배운 지식, 그리고 강태준의 정보력을 총동원해 알아낸 사실이었다. 경매장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박숙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만약 저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특허권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다. 무슨 헛소리야. 저 여자가 뭘 안다고. 박숙자가 소리쳤지만 이미 사람들의 눈에는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의 대리인은 더 이상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그 역시 이 거래가 잘못되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유라는 경매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나는 저 특허가 아니라 저 특허에 얽힌 이야기를 사는 거니까. 그녀는 다시 한번 가격을 불렀다. 그것은 박숙자가 상상했던 금액의 몇 배를 뛰어넘는 액수였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경매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박숙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낙찰되었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숙녀분께 유라는 낙찰 직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태준의 카드로 즉시 결제를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숙자가 앉아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박숙자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 유라는 박숙자의 바로 옆에 멈춰서서 그녀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오늘 잃은 건 고작 돈 몇 푼이 아니야. 박숙자는 그 목소리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유라는 그녀의 귀에 대고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오직 박숙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과거의 작은 비밀 하나를 나지막이 읊조렸다. 박숙자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그녀는 유라를 올려다보았다. 너는? 유라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지독히도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당당하게 경매장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첫 번째 반격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특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박숙자의 돈줄을 막고 그녀의 심장에 지울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었다. 비밀 경매장에서의 참패는 박숙자에게 치명타였다. 그녀는 특허권을 헐값에 넘겨 양 회장 측과 이익을 나누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양 회장의 심기까지 건드리고 말았다. 양 회장은 쓸모없는 여자라며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유라를 판 돈으로 누리던 사치스러운 생활은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돈이 필요했다. 닥치는 대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평판은 바닥이었고 도박 빚에 쪼들리던 과거를 아는 이들은 그녀를 피했다. 박숙자는 매일 밤 불안감에 잠을 설쳤다. 유라를 팔아넘겼던 그날의 안도감은 사라지고 다시 지옥 같은 빚독촉의 공포가 그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대체 그녀는 누구였지? 박숙자는 경매장에 그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떠올리며 이를 갈았다. 그 여자의 마지막 속삭임은 그녀의 뇌리에 밝혀 잊히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만이 아는 한 지역과 관련된 아주 사소한 비밀이었다. 어떻게 그 젊은 여자가 그걸 알고 있었을까?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박숙자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저 우연이거나 누군가에게서 들은 이야기일 거라 애써 치부했다. 그녀는 돈을 마련할 새로운 건수를 찾기 위해 상류층 가십거리나 기업 관련 소식들을 닥치는 대로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나 재벌가의 누군가를 협박할 만한 거리가 없을까 하는 얄팍한 심산이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한 년의 가십 전문 온라인 사이트에서 흥미로운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얼마 전 경매장이 열렸던 갤러리 입구에서 찍힌 파파라치 사진이었다. 재벌가 비밀 파티에 등장한 의문의 여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검은 드레스의 여인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사진은 의도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날의 압도적인 분위기와 그녀가 타고 내린 차량의 번호판 일부가 교묘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박숙자는 처음에는 그저 돈 많은 재수없는 년이라고 욕을 내뱉었지만 사진과 함께 달린 댓글 하나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저 차, INNOIND, 강태준 회장 전용 차량 중 하나 아님? 번호판 앞자리가 똑같은데? 박숙자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INNOIND 그룹, 강태준.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관련 기사를 검색했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찍힌 조금 더 선명한 사진을 찾아냈다. 여자의 얼굴은 여전히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실루엣, 그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 박숙자는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제야 경매장에서 느꼈던 기시감의 정체를 깨달았다. 그 목소리, 그 차가운 눈빛, 유라,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아이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저런 차를 타고 경매장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박숙자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질투와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감히 그년이 양 회장에게 팔려간 줄 알았더니 더 큰 물에서 놀고 있었어? 박숙자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이해했다. 유라가 강태준 같은 거물에게 스폰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물쓰듯 쓰고 자신을 경매장에서 농락했던 것이다. 그녀는 유라가 자신에게 복수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다. 그저 유라가 자신보다 더 좋은 상품이 되어 더 비싼 값에 팔렸고 이제 와서 자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오해했을 뿐이다. 이 배신자 같은 년. 박숙자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내 돈줄을 막아? 네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그녀는 유라가 아버지의 특허권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중대성보다는
당장 자신의 돈줄이 막혔다는 사실에만 분노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이내 탐욕스러운 계획으로 바뀌었다. 이건 기회다. 박숙자는 손뼉을 쳤다. 강태준 같은 거물에게 숨겨둔 여자는 치명적인 약점일 터. 특히 그 여자가 자신의 의붓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심지어 그 의붓딸을 자신이 팔아넘겼다는 자극적인 이야기까지 곁들인다면, 언론은 미쳐 날뛸 것이고 강태준은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얼마든지 돈을 내놓을 것이라 확신했다. 박숙자는 유라가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유라는 여전히 어리고 멍청한, 자신이 뺨을 때리면 울기만 하던 그 아이였다. 강태준이라는 뒷배가 생겼다 한들 더러운 스폰 관계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게임의 승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 강태준에게 직접 연락할 방법은 없었지만 그녀는 대신 INNOIND 그룹의 홍보실로 익명의 제보 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간단하고도 노골적이었다. 강태준 회장이 자신의 의붓딸인 한유라를 비밀리에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한유라는 그녀의 계모인 내가 과거에 팔아넘겼던 아이다.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조용히 협상하고 싶다. 메일은 즉각적으로 강태준의 비서실로 보고되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은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유라에게 그 메일의 내용을 보여주었다. 유라는 박숙자의 노골적인 협박 내용을 읽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드디어 스스로 무덤을 파러 왔군요. 강태준 역시 예상했다는 듯 평온했다. 박숙자는 네가 여전히 과거의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리고 내가 이런 스캔들에 벌벌 떠는 평범한 CEO인 줄 아는군.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어떻게 할 생각이지? 판을 깔아주겠다던 내 약속 기억하고 있겠지. 유라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물론이죠. 그녀는 돈이 필요해서 안달이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강태준 대표님을 협박할 수 있다고 믿고 있겠죠. 그 오만함을 마음껏 부풀려줘야 해요. 그녀는 강태준을 돌아보았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협상에 응하는 척 해주세요. 돈을 주겠다는 뜻을 비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세요. 장소는 물론 이곳 INNOIND 본사여야 하고요. 강태준은 유라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박숙자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는 비서실에 지시했다. 협상에 응하겠다. 내일 당장 INNOIND 본사 회의실에서 직접 만나자고 전해 박숙자는 비서실로부터의 답신을 받고 환호성을 질렀다. 역시 먹혔어. 그녀는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에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내일 입고 갈 옷 중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옷을 고르기 시작했다. 유라를 그리고 강태준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거액을 손에 쥘 생각에 그녀는 다가올 파멸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숙자는 자신이 소유한 옷 중에 가장 비싸고 번쩍이는, 그러나 그녀의 천박함을 조금도 가리지 못하는 차림으로 INNOIND 본사 로비를 거침없이 가로질렀다. 그녀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와 함께 거대 기업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강태준 회장님과의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왔어요. 그녀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을 얕잡아보며 말했다. 그녀의 이름과 약속 시간은 이미 최고 보안 등급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직원은 놀라움을 감추고 정중하게 그녀를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을 향해 소리 없이 올라가는 동안 박숙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녀는 오늘 받아낼 합의금의 액수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녀가 안내된 곳은 INNOIND의 심장부, 도시 전체가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코너 회의실이었다. 그곳에는 강태준이 홀로 앉아 마치 박숙자가 아닌 저 먼 곳의 풍경을 감상하는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주변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어이구, 이게 누구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강태준 회장님 아니십니까? 박숙자는 특유의 과장된 몸짓으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방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렇게 직접 뵙기 힘든 분이 저 같은 사람을 다 만나자고 하시고 역시 찔리는 게 있으셨나 봐요.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뱀의 눈처럼 차가웠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용건만 말하지, 박숙자 씨. 내 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한가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박숙자의 경박한 태도와 달리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릴 만큼 냉랭했다. 박숙자는 그 기세에 순간 주춤했지만 이내 돈에 대한 욕심이 공포를 눌렀다. 좋아요, 용건. 내가 뭘 원하는지 아시잖아요. 회장님이 애지중지 숨겨둔 그 계집애 한유라 말이에요. 내 의붓딸. 그녀는 의붓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말했다. 회장님 같은 분이 그런 더러운 과거가 있는 애를 데리고 노는 게 알려지면 아주 볼만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녀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본색을 드러냈다. 간단해요. 100억. 아니, 500억은 주셔야겠어. 회장님 명성에 비하면 푼돈이잖아요. 그 돈 주시면 나와 유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평생 입 닫고 살아드리지. 어때요? 괜찮은 거래죠? 박숙자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하며 다리를 꼬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경멸인지 조소인지 알 수 없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500억이라 내 명성의 가치를 너무 싸게 매겼군. 박숙자가 그 말의 의미를 채 파악하기도 전에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박숙자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그녀가 계집애라고 불렀던 한유라였다. 하지만 지금의 유라는 박숙자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그녀의 눈빛은 회의실의 어떤 경영자보다도 날카롭고 이성적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2명의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네가 여길 어떻게? 박숙자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유라가 강태준의 애인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마치 이곳이 자기 집무실인 것처럼 걸어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것은 그녀가 그린 그림이 아니었다. 유라는 박숙자의 맞은편 강태준의 바로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그녀는 박숙자를 마치 처음 보는 벌레를 보듯 차갑게 응시했다. 오랜만이네요, 박숙자 씨. 그녀의 목소리는 경매장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했다. 아니, 어머니라고 불러드려야 하나요? 제가 알던 어머니는 딸을 사창가에 팔아넘기려던 분이었는데 박숙자는 유라의 직설적인 공격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불리해졌음을 직감하고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이 인연이 감히 어른한테 네가 스폰서백 믿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이 더러운 창녀 같은 게.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유라에게 달려들듯이 일어섰지만 강태준의 경호원이 어느새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숙자의 히스테리를 차분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박숙자의 욕설이 잦아들었을 때 나지막하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창녀요? 좋네요. 그럼 지금부터 그 창녀가 당신을 상대로
어떤 거래를 준비했는지 보여드리죠. 유라는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박숙자의 앞 테이블에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다. 이건 당신이 양 회장과 나를 거래했던 날의 녹취록입니다. 고급 가사 도우미 계약서 원본과 함께요. 박숙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유라는 멈추지 않았다. 이건 당신이 내 아버지 한지혁 회장님의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필적 감정서와 당신이 유언장을 숨기기 위해 매수했던 변호사의 자술서도 첨부되어 있죠. 두 번째 서류 뭉치가 올라왔다. 박숙자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아, 그리고 이건 당신이 아버지의 회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그 자금을 해외 차명 계좌로 빼돌린 내역입니다. 유라는 재무팀장에게서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해 박숙자의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해낸 것이었다. 당신이 지난 몇 달간 명품을 사고 도박을 했던 그 모든 돈이 실은 제 아버지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숙자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박숙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했지만 소파에 주저앉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유라는 박숙자의 눈앞에 멈춰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500억이라고 했나요? 당신이 지금 갚아야 할 돈은 당신이 횡령한 원금의 법정이자 그리고 내 아버지가 잃어버린 기회비용까지 합쳐서 당신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액수가 될 겁니다. 박숙자는 더 이상 소리 지를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계집애라고 무시했던 유라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려줘. 유라야,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다. 유라는 그 모습에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차갑게 고개를 돌려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대표님, 이제 정리해 주시죠. 그녀의 말은 이 모든 연극의 막을 내리겠다는 신호였다. 강태준은 말없이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그곳에는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이 서 있었다. 박숙자 씨, 당신을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그리고 인신매매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숙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유라를 향해 악을 썼다. 네가 감히 이 배은망덕한 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유라는 끌려나가는 박숙자의 마지막 발악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소리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가장 완벽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계모에게 심판을 내린 것이다. 박숙자가 INNO, IND 본사 로비에서 비명과 함께 끌려나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충격적인 전시였다. 완벽한 질서와 정정만이 흐르던 재벌 그룹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일에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박숙자의 마지막 발악적인 저주는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공허하게 사라졌다. 한유라와 강태준은 회의실 통유리창 너머로 한때 그녀의 지옥이었던 존재가 법의 심판대 입구로 사라지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박숙자의 체포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에 불과했다. 궁지에 몰린 박숙자는 자신만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혹은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발악으로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양 회장과의 거래, 유라를 판매하려 했던 정황, 그리고 그 대가로 빚을 탕감받고 추가적인 이익을 약속받았던 사실까지 모두 자백했다. 강태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가 동원한 INNO, IND의 최고 법무팀은 유라가 수집한 모든 증거 박숙자의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와 함께
박숙자의 자백을 검찰에 넘겼다. 특히 유라의 인신매매 계약서는 양 회장의 불법 사업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검찰은 즉각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양 회장의 어두운 제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양 회장은 사채업과 유흥업소를 방패막이 삼아 뒤로는 더 거대한 불법 자금 세탁과 협박을 일삼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의 비호 아래 있는 유라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INNO, IND라는 거대 기업의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받은 수사망은 그가 빠져나갈 모든 구멍을 막아버렸다. 몇 주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양 회장의 조직은 뿌리째 뽑혔다. 모든 불법과 탐욕이 폭풍처럼 지나간 후 유라에게는 정의의 시간이 찾아왔다. 박숙자의 모든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서 그녀가 조작했던 유언장과 불법적으로 체결했던 모든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유라는 아버지 한지혁 회장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남은 재산과 박숙자가 팔아넘기려 했던 그 특허권을 포함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돌려받았다. 유라는 막대한 부를 손에 쥐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차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 머물며 배운 지식법률, 재무, 경영을 이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상속받은 재산 대부분을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재단의 이름은 한지혁 혁신연구재단으로 정해졌다. 아버지처럼 재능은 있지만 자본이 없어 연구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소중한 지적 재산권이 박숙자 같은 자들에게 헐값에 넘어가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재단의 목적이었다. 유라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유라의 모든 결정을 묵묵히 지지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복수에 성공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비전과 철학을 가진 리더로 성장했음을 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비밀 연인이라는 위장된 명칭으로 정의될 수 없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혹독했던 수업은 이제 동등한 파트너 간의 전략 회의로 변해 있었다. 재단 출범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유라가 INNOIND 최고층에 위치한 자신의 새 사무실 강태준의 집무실 바로 옆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며 말했다. 첫 번째 지원 사업은 아버지의 미완성 기술을 상용화하는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강태준은 커피잔을 든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INNOIND의 신기술 부문과 협력하는 건 어떤가? 시너지가 클 텐데. 그들의 대화는 이제 사적인 감정의 교류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논하는 두 거물의 대화와 같았다. 유라는 더 이상 강태준의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만의 왕국을 세운 또 한 명의 CEO였다. 마침내 한지혁 혁신연구재단의 공식 출범식이 열리는 날, 수많은 언론과 재계 인사들이 INNO, IND의 컨퍼런스 홀을 가득 메웠다. 스포트라이트는 단연 재단의 이사장이자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한유라에게 집중되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어떻게 갑자기 재계의 중심에 등장했는지 수군거렸다. 유라는 단상 위에 섰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나 복수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자신감 넘치고 이지적인 리더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과 재단의 비전에 대해 막힘없이 연설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사람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한 기자가 가장 민감한 질문을 던졌다. 한유라 이사장님, 강태준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소문이 무성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장님이 강 회장님의 비밀 연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는데 사실입니까?
모든 카메라가 두 사람을 향했다. 유라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질문한 기자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입을 열기 전 강태준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소문은 바로잡아야겠군요. 그는 유라를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아 올렸다. 한유라 이사장은 나의 비밀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인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플래시 세례를 정면으로 받으며 선언했다. 그녀는 내 스승의 딸이자 내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고 이제는 나의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비즈니스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유라는 강태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계모에게 팔려가던 그날 밤의 절망은 사라지고 이제 그녀는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되찾고 자신의 이름으로 빛을 향해 걸어 나온 재벌 CEO의 유일하고도 공식적인 파트너였다.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다가올 그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된 채 당당히 마주서 있었다.